저렇게 남루한 차림의 노인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1인당 30만원짜리 스페셜 코스만 판매하는 최고급 레스토랑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저는 낡은 코트를 입은 그 할머니를 문 밖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미쉐린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저희의 민낯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가장 비싼 땅에 자리한 프렌치 레스토랑 서울 라소울의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바쁜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레스토랑 암목조 계단에는 인공눈이 가볍게 흩날리고 있었고 커다란 통유리창 밖으로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예약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은 모두 고급 정장을, 여성들은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었습니다. 특별한 날인 만큼 저희 레스토랑 역시 1인당 30만원, 300년 KRW짜리 크리스마스 스페셜 코스를 준비했고 모든 테이블은 예약이 꽉 찬 상태였습니다. 제가 로비에서 손님 맞이로 분주하던 바로 그때 바깥 유리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70대쯤 되어 보였고 낡고 해진 회색 코트를 입은 채 낡은 천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길을 잃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최고급 레스토랑에 저런 차림의 손님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태연한 표정으로 리셉션 데스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손녀딸하고 약속이 있어서 왔어요. 침착하게 말하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만약 예약된 손님의 일행이라면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예약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어르신, 혹시 손녀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곧 올 거예요. 할머니는 천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이 광경에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이 고급스러운 공간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 레스토랑은 드레스 코드 규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1인당 30만원짜리 스페셜 코스 메뉴만 제공됩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낡은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플래티넘 카드였지만 카드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마그네틱 선은 희미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가짜 아니야. 저런 분이 어떻게 플래티넘 카드를... 할머니는 그런 수군거림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리 하나 주시죠. 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예약 손님의 일행이라고 하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님이 계시면 레스토랑에 물이 흐려진다고,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할머니를 가장 구석진 눈에 띄지 않는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중앙홀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들고 온 천 가방을 여부의자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에게 돌아서며 작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 손녀라는 사람이 진짜 오는지 지켜봐. 혹시 모르잖아, 치매 노인인데 길을 잃었을 수도. 시간이 흐르고 레스토랑은 점점 더 세련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잔잔한 캐럴 사이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홀로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내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테이블에서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을 듣기 시작했고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 남루한 할머니의 등장이 우리 레스토랑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 앉은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손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주변의 불평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특히 근처 테이블의 손님들은 자리를 바꿔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신경을 더 거슬리게 한 것은 처음에는 미처 몰랐던 할머니의 날카로운 관찰력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할머니의 시선은 레스토랑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직원이 와인을 서빙하는 방식, 커트러리 카틀라리가 놓인 순서, 심지어 음식이 나가는 시간까지. 그녀는 전문가처럼 모든 것을 훑어보았습니다. 때때로 작게 미간을 찌푸리거나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길했던 것은 주방에서 나가는 요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요리가 올라갈 때마다 그녀는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플레이팅이 잘못됐나? 소스의 농도가 부족한가? 왜 저렇게 꼼꼼하게 기록하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중하게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직 손녀 따님에게서 연락이 없으신가요? 할머니는 수첩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실로 날카로웠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공허함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이었습니다. 제 안의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주방은 스페셜 코스를 준비하느라 정신없고 호른만석입니다. 그런데 저 수상한 할머니가 구석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다니. 대체 누구지? 상황은 점점 더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소믈리에가 한 테이블에서 와인을 설명하다가 실수로 다른 빈티지를 내놓자 할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한 손님이 샐러드 드레싱이 너무 시다고 불평하자 할머니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방에서 나간 음식의 온도가 맞지 않았을 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테이블 세팅이 정통 프렌치 방식에서 어긋났을 때 그녀는 다시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결국 주방으로 들어가 셰프님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셰프님, 수상한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전문가처럼 모든 음식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셰프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그의 표정이 굳어졌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이 설마 그날인가? 알고 보니 저희 레스토랑이 미쉐린 가이드 서울 미쉐린 가이드 소울레 평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일정은 아무도 몰랐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셰프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희는 저 남루한 할머니가 단순한 미쉐린 평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 레스토랑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리고 프랑스인 미쉐린 심사위원들이 들어섰습니다. 진짜 심사위원들이 등장하자 레스토랑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마디는 저희의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마담 파크 박 여사님, 여기까지 와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레스토랑의 공기가 순간 정지했습니다. 프랑스인 미쉐린 심사위원들이 저 구석자리의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광경은 마치 비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할머니의 그 수상했던 행동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의 빈티지를 꿰뚫어 보던 날카로운 눈빛, 소스의 밸런스를 지적하던 미세한 표정 변화, 정통 서빙 방식을 기록하던 그 수첩. 그것은 노인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최고 전문가의 날카로운 평가였던 것입니다. 주방은 즉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셰프의 안색은 새하얗게 질렸고 요리사들의 동작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영어는 물론 한국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프랑스어로만 소통하려 했고 저희 레스토랑 직원 중에는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메뉴 설명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졌고 와인 리스트의 프랑스어는 그저 저희가 단순 암기해서 발음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주방은 바쁘고 홀은 소통의 부재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설픈 바디랭귀지만
오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특히 치명적인 것은 와인 페어링 설명 부분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저희 소믈리에가 자신있게 소개한 와인들에 대해 계속해서 프랑스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의 질문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대로 된 평가는커녕 미쉐린 스타 획득은 물 건너간 셈이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의 운명이 걸린 이 중대한 순간 단순한 언어 장벽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그 작은 체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그녀는 심사위원단 쪽으로 걸어가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프랑스어는 단순히 능숙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파리에서 태어난 원어민조차 감탄할 만한 우아한 억양 세련된 표현, 그리고 정통 프렌치 요리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용어들이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저희는 곧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체였습니다. 파리 최고의 레스토랑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재불한인, 자이퍼 하넨 셰프이자 현재 미쉐린 가이드의 최고 권위자 겸 특별 고문이라는 것을. 그녀가 심사위원단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낡은 천 가방에 진 코트 자락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 작은 체구는 이제 레스토랑 전체를 압도하는 위험의 현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다가가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늙은 노파의 그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프랑스어는 저희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파리 최상류층의 우아한 말투와 세련된 표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유머를 섞어가며 심사위원들과 대화를 이어갔고 프랑스 요리의 역사와 철학을 논할 때는 심오한 전문 용어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모든 수상한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와인의 빈티지를 감별해온 프랑스 최고의 와인들을 다뤄본 전문가의 눈, 소스의 밸런스를 지적하던 미세한 표정 변화는 미쉐린 쌈스타 레스토랑을 이끌었던 셰프의 직감, 정통 서빙 방식을 기록하던 그 수첩은 미쉐린 가이드 최고 고문위원회가 지참하는 평가표였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녀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팔 박명희. 1970년대 파리 요리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셰프로 아시아 여성 최초로 미쉐린 쌈스타를 받은 인물. 그녀가 이끌었던 레스토랑 명의의 정원, 리잘딘 드 마양기, 흔당대, 최고의 정치가들조차 몇 달을 기다려야 예약할 수 있었던 파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우리 레스토랑에 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쉐린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위한 후계자 헛계절을 찾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자신의 모든 레시피와 노하우를 전수할 레스토랑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라 서울은 그 마지막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심사위원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저희 레스토랑의 강점과 약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기도 했지만 저희의 발전 가능성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희 레스토랑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녀를 남루한 노인이라 무시했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주방 시스템부터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요리의 완성도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른 채 그저 귀찮은 손님 취급만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자기 혐오를 느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저희의 오만함이 태도가 부끄러웠습니다. 전설적인 셰프이자 미쉐린의 최고 권위자 앞에서 저희는 그저 미성숙한 아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마지막 평가가 나오기 직전 레스토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희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그 순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책과 뒤섞인 따뜻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너희는 아직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최종 평가는 저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우리 레스토랑을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으며 뼈아픈 조언이 뒤따랐습니다. 심사위원들과의 대화를 마친 그녀는 처음으로 저희에게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경륜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비싼 재료나 화려한 플레이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레스토랑의 품격은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요리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레스토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코트 차림이었지만 이제 아무도 의아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눠주는 요리 철학, 정통 프렌치 서비스, 정신, 그리고 삶의 지혜는 저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그녀의 레시피가 하나씩 전수되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요리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스 하나를 만드는데도 모든 과정에는 이유와 원칙이 있었습니다. 불의 세기부터 젓는 방향까지. 서비스 교육도 철저하게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박명희 여사는 첫 인사부터 손님을 배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순간에 진심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제야 저희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얄팍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열린 주방 정책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저희는 근처 노인복지센터 부지 센터의 어르신들을 초대해 무료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손상될까 걱정했지만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저희 레스토랑은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다시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미쉐린 1스타, 미칠린 1 스타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저희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오만함, 서비스의 본질을 잊었던 무지함. 박명희 여사는 이제 파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을 방문한 날, 그녀는 저희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60년대 말 20살의 나이로 홀로 파리로 건너가 주방보조부터 시작했던 이야기. 인종차별, 렌종차별과 편견을 딛고 쌈스타를 획득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정상에 서서야 깨달은 겸손과 나눔의 가치에 대해서. 그녀가 떠나는 날 저희는 처음으로 그녀를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정성껏 차린 한국의 전통 한정식, 안딩식이었습니다. 저희가 배운 모든 것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그 소박한 음식 앞에서 그녀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붉어졌습니다. 이제 저희 레스토랑의 로고는 바뀌었습니다. 따솔 라솔이라는 이름 아래 메종드 명이 메이선 디 마융히라는 글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모든 손님은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문구가 작게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저희의 새로운 신념이었습니다. 지금도 레스토랑을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를 볼 때면 저는 문득 그날의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낡은 코트를 입었던 그 작은 거인이 저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였고 진정한 헤아림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저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